미시간 애나버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그 뒤로 이제 삼성, 항공대, 디지스트 등에 계시다가 지금은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님이시자 에리카 산학협력단의 단장님으로 계십니다. 예, 박태준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 저 박태준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로봇공학과에 있고요. 음, 오늘 뭐 인공지능 융합연구 및 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 좋은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이영규 단장님의 그 AI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AI 로봇과 관련한 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AI 기술을 전반적으로 좀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과거에 했던 AI 기반의 문제 해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AI 기술 또는 머신러닝 기술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가 아니고 AI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지 관점에서 이런 연구들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AI 로봇 기술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AI 로봇을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분야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나오게 된 이제 과정을, 역사를 쭉 훑어보면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몇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디바이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인간 주변에 3, 40개의 CPU가 사용될 것이라는 그런 통계도 있고, 이들 디바이스들이 뽑아내는 리얼타임 데이터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죠. 이게 첫 번째 트렌드이고요. 이런 디바이스들이 뭐 IoT를 기반으로 대규모로 통합이 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디바이스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자율성을 갖게 되는, 지능을 갖게 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트렌드 세 개가 모여질 때 초연결 초지능 사회의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과 0과 1로 이루어진 사이버 공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이 두 공간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게 초연결 사회로 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IoT, 그리고 요새 나오는 메타버스로 모든 사물을 초연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요새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연결되면 모든 사물들은 AI를 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똑똑해지는 초지능 유기체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융합되는 이 백그라운드에는 지능정보 기술이 있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겠죠. 근데 인공지능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많은 양의 빅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빅데이터는 현실 공간으로부터 얻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기술이 필요하고, 또 요새 아주 핫한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아우를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엔 이게 이제 CPS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CPS는 일반 분들이 저게 뭐야? 사이버 물리 시스템 뭐 그러던데, 어찌 보면 좀 개념은 다르지만 메타버스는 타고 와닿더라고. 그래서 이 CPS를 메타버스로 바꿨어요. 옛날에 여기다 CPS라고 적었었는데.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런 이제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 변하는 흐름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능정보 기술이 융합되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구현하는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1차와 2차 산업혁명은
현실 공간, 현실 세계에 대한 혁신이었습니다. 반면에 20세기 후반부터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으로 발현된 3차 산업혁명은 사이버 세계를 혁신하는 기술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4차는 뭐가 다르냐 보면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융합하는 혁명이고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AI 로봇을 바라봅니다. 사이버 공간의 AI 기술과 현실 공간의 로봇 기술이 융합되는 게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게 뭐 에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SF 영화에서 보던 인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로봇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로봇들이 보면은 이제 기계로 이루어진 몸과 0과 1로 이루어진 머리가 또 눈이 이제 합쳐진 융합되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AI 기술은 딱 요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맞는 기술이고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로봇공학과 교수님들이 뭐 연구도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의 응용 분야로서 이제 스마트 제조 혁신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혁신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스마트 공장 얘기 많이 나왔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제조 혁신이라 함은 제조 기술과 지능 정보 기술을 융합을 해서 기존 제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는 기술이 스마트 제조 혁신이 될 것이고요. 이런 스마트 제조 혁신이 이제 극한까지 발전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퍼듀 대학 C 디자인랩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던데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스마트 공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각종 힘든 일들은 로봇들이 똑똑한 로봇들이 하고요. 인간 작업자는 이게 그 VR 안경을 끼고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뭐 로봇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이게 옛날에 나온 그림인데 딱 보면 인간이 컨트롤하는 저기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공장이 이제는 앞으로는 메타버스 공장으로 바뀌어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과 로봇이 이제 똑같은 수준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공장 모습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커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각종 기술들을 제조업에 적용하는 것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AI와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들 아실 테니까요. 우리 생활 곳곳에 AI가 파고 들어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시작은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를 꺾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AI, 인공지능이란 이영규 단장님께서 정의를 잘 해주셨는데 저희는 로봇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로봇과 AI가 결합한다면 인간과 같은 수준의 생각하는 능력, 학습하는 능력을 AI 로봇에 부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공간의 그 기계로 이루어진 로봇과 사이버 공간의 AI가 융합될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은 명시적인 코드가 아니고 데이터로부터 머신러닝 소위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머신 또는 로봇이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중에 하나인 또 딥러닝은 아시다시피 뇌를 모방해서 배우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잘하게 되는 뭐 어찌 보면 만능 학습 기법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요새 쓰임새가 많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랙티컬리도 뭐 알파고가 딥러닝과 강화학습으로 이세돌 기사를 꺾었다는 건 뭐 어찌 보면 상징적인 의미일 텐데 프랙티컬리도 아주 임팩이 아주 큰 것이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적용해서 전력 소모를 40% 절감했다고 하는데 구글은 이제 데이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원가가 안 될 것 같지만
에어컨 가동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력 소모를 40% 절감했다고 하면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딥러닝 기술이 돈으로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AI 기술을 이제 AI 뭐 연구를 하시고 알고리즘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저희는 뭐 그런 쪽보다는 AI 기술을 또는 딥러닝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당면한 실생활의 문제, 로봇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구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 행동 인식 기술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이제 IMU 센서, 자이로와 가속대가 내장되어 있는 IMU 센서가 모든 스마트폰에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잘 학습을 시켜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인식하고 예측할 수 있고요. 이 기술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아주 파퓰러한 기술이니까 뭐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간 행동 인식 기술을 어떤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첫 번째로 봤던 내용이 DWD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DWD는 Driving While Distracted라고 하는데요. 차는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운전 중에 딴짓하는 게 이제 DWD죠. 그렇죠? 운전 중에 카톡 문자를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확률이 23배, 4배 높아진다고 미국 뭐 교통부 이쪽에서 이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추돌 사고의 80% 정도는 사고 발생하기 3초 전부터 운전자가 딴짓했을 때 나온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3초만 안 하면 사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운전 중에 문자를 작성하는 행동은 운전자의 시선을 도로에서 평균 4.6초를 떼어놓는다. 이거는 시속 80km로 주행 중이라고 하면 눈을 감고 축구장 길이만큼 운전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런 행동은 음주운전, DWI, Driving While Intoxicated와 같은 수준으로 위험한 행동이고요. 그래서 눈은 도로에 두고 손은 운전대에 두고 정신은 운전에 고정해야 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이럴 필요가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아직은 자율주행은 아니고 사람 운전자가 운전하니까 이게 현 상황에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운전 중에 딴짓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운전하는 공간에 주로 한 사람만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집중을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내장 IMU 센서에서 나오는 가속도 데이터, 그다음에 액셀러로미터 데이터, 그다음에 자이로에서 나오는 각가속도 데이터만 가지고도 탑승한 위치를 식별하고요. 운전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매그네로미러도 활용합니다. 제작의 센서도요. 딥러닝까지 적용할 경우에 운전자 식별 정확도를 95%를 달성한다. 이게 좀 아주 저가의 영가의 센서들만 가지고도 이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아래 동영상 왼쪽 같이 운전석에 탑승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갖다가 드라이빙 모드로 바꿔준다는 거 해서 문자를 못 보내게 한다든가 이런 애프터 액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게 뭐 99.8%, 99.9% 수준을 달성하려면 추가 센서가 필요하고요. 아마 예, 저희가 이제 내장 센서만 할 수 있는 거는 90, 95%가 최선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거는 그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탑승할 때, 백팩에 넣고 탑승할 때, 또는 바지 뒷주머니, 앞주머니에 넣고 탑승할 때도 다 이제 찾아낼 수 있게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딥러닝으로 해결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한 게 저희가 했던 프랙티컬한 연구의 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운전자 이제 행동 추론 기술인데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는 성능을 갖다가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게 안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95%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거의 100% 수준, 100%를 달성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차량 내부의 룸미러 밑에다가 RGB 뎁스, RGB 센서, 그 다음에 뎁스 센서, 서멀 센서까지 장착한 융합 센서를 달고요. 여기서 운전자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럼 이제 동영상이 나오겠죠. 운전자를 촬영한 동영상들이 나오겠죠. 근데 RGB 동영상하고 그다음에 뎁스를 찍은 뎁스 이미지가 나올 텐데, 요 동영상들을 잘 분석해서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이제 AI 엔진 개발하는 거를 산업부 과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담배를 피는 행동, 문자를 보는 행동 이런 거 한 8가지 정도 캐리고리를 갖다가 구분해내는 그런 일을 했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위에 그 캡션이 그때그때 동작에 따라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연구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헬스케어, 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내용이 될 텐데요.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보조 기술을 좀 해봤었어요. 파킨슨병 환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아래 보시면 그 이제 팔 다리를 달달 떨면서 잘 걷지를 못하시죠. 그렇죠? 퇴행성 뇌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파킨슨병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령자를 어떻게 잘 케어하고 고령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는 매우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고령자분들 중에 파킨슨병 환자가 많고요. 또 이제 잘 모르지만 뭐 또 이게 약한 수준의 파킨슨병 환자 또 수두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 말은요. 이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 이슈가 보행 동결, freezing of gait라고 하는 증상이 파킨슨병 환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밑에 동영상에 보시지만 걷는 도중에 돌아설 때 보행 못하고 다리를 달달달 떠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러다가 이제 넘어지거든요. 근데 고령자분들은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확률이 높고, 고령자분들은 뼈가 또 젊은 사람들처럼 안 붙잖아요. 그래서 낙상이 이게 중요한 사고입니다. 고령자분들은. 그래서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대로 방치하면 이분들은 뭐 집에만 있으시게 되고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네이처 사이언스보다 임팩트가 더 높은, 세계에서 가장 임팩트 높은 저널이잖아요. 여기 나온 연구 결과인데 똑같은 분입니다. 오른쪽 왼쪽 똑같은 분인데 걷지도 못하는데 이 자전거는 너무 잘 타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기제로 이러는지, 어떤 기전으로 이러는지가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아직. 그렇지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좀 더 연구를 해봤더니 이걸 알았습니다.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 보행 동결 F4G, Freezing of Gait, F4G라고 하는데요. 이걸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닥에 선을 그어서 이걸 선을 타고 넘듯이 걸어가세요라고 하면은 잘 걸어요. 또는 레귤러 하게 일정하게 소리가 나오면 또 청각 자극을 주면 또 잘 걷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그렇다 이거죠. 예를 들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 분 돌 때 특히나 이렇게 달달 떠시면서 못 도시죠. 그렇죠? F4G가 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밑에 선이 그어져 있는 거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을 타고 넘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 걸으세요. 이렇게. 똑같은 문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이고, 그렇죠? 이런 또 레귤러 사운드가 나와도 잘 걸으시고. 여기까지는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낸 결과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행 동결을
증상을 극복할 수 있는 보행 보조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시각 자극을 주는 PD 글래스라고 하는 거나, 청각 자극은 또 이어폰이나 보청기, 특히나 보청기 중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게 골전도 보청기 같으면은 뭐 안경에 내장해서 깔끔하게 보청기를 끼지 않은 느낌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케인, 지팡이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도 나와 있고 한데, 뭐 아직까지는 뭐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스마트 안경, 앞으로 이제 스마트 안경 나올 거예요. 옛날에 요때 연구할 때가 구글 안경 한참 핫할 때 연구했던 거라 이제 스마트 안경을 써보자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구글 안경이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애플에서 글래스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가상현실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구글 글래스 그걸 만들어질 거로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게 패셔너블한 안경과 골전도 보청기만 가지고 이제 파킨슨병 환자는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증강현실 기술로 마치 바닥에 선이 그어진 것 같이, 어쩌면 증강현실보다 요새는 메타버스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지 수준에. 그러고 이제 이어폰으로 일정하게 소리를 재생해주면 잘 걸으실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FOG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알아내냐? 요 글래스 안에 IMU 센서가 있기 때문에 IMU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FOG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실제 우리가 만든 안경 프로토타입을 실험을 해봤어요. 미착용할 때 못 도시죠, 왼쪽에. 오른쪽은 안경 착용하니까 잘 걸으시잖아요. 보행 속도 약 한 37% 정도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10명의 환자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그래서 확실히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뭐 메타버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메타버스보다 증강현실이죠. 실제 현실 세계를 보면서 이제 현실 세계에다 뭔가 선을 갖다가 딱 바닥에 고정된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 기술이니까요.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할 기술은 블러드 셀 카운팅 기술인데요. 블러드 셀 카운팅 기술은 뭐냐면 혈액 속에 존재하는 세포들의 모양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세포 종류별 개수를 자동으로 세는 기술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면역력 검사나 HIV, 에이즈 검사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면역 체계에 관련된 게 이제 T셀이라고 하는 셀이 이제 면역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이 T셀 개수가 엄청 줄었다 그러면 그게 HIV 거든요. 그러면 T셀을 다 찾아내서 몇 개가 있는지 세고 그 스레시홀드 이하면 질병으로 판단하게 되겠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 빌 게이츠 같으면은 요거를 빌 게이츠 재단에서 요 기술 개발하는 거를 챌린지를 걸었을 정도로 중요한 기술이고요. 뭐 선진국에서는 못 느끼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진단받으려면 몇 주 걸린대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동화 하는데 AI를 쓰면은 좋겠다. 머신러닝, 딥러닝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요 왼쪽 그림이 저희 프로토타입 마이크로 플루이딕 디바이스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에서 찍은 셀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도넛 같이 생긴 게 하나하나가 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셀이에요. 근데 이 이미지에서는 뭐 도넛 8개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시간 걸리가 좀 44개 알 수 있죠. 일이 되면 뭐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 검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생산성을 엄청 늘릴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사람이 세면은 실수가 많아요. 에러가 많아요. 자동 검출 시스템은 균일한 결과를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용 분야가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밑에 왼쪽에 보시면은 광원을 비춰주면 요게 이제 피를 갖다가 한 방울 뽑아가지고 손가락에서 그걸 흘려내주면 혈액이 고르게 분포되고요. 그걸 광원을 쐬줘요, 거기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 셀 부분은 이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 그림자를 찍는 겁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가 염가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원은 스마트폰에 있는 광원은 그대로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형태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염가형으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혈액 세포의 그림자 이미지인데 좀 멋지게 얘기하면 홀로그래픽 이미지라고 하죠. 이렇게 만든 영상이 이와 같고요. 이걸 가지고 영상 처리 기법과 CNN이라고 하는 뭐 아주 여러분 다 아시는 뭐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성능을 내봤어요. 근데 이게 이슈는 딥러닝만 고지고대로 적용하면 계산량이 너무 높아서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본 결과가 이건데 왼쪽 위 오른쪽 그림의 왼쪽 위가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그라운드 트루스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일일이 센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태깅을 했어요. 나머지 오른쪽 아래로 쭉 있는 기술들은 뭐 딥러닝만 그대로 적용한 기술, 그 다음에 뭐 HOG나 뭐 전통적인 영상 처리 기법을 적용한 기술, 뭐 머신러닝, SVM 적용한 기술들이 다 있죠. 그러고 이제 저희가 만든 기술은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보실 게 색깔이 빨간색은 정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린색은 false positive입니다. 그렇죠? 셀이 아닌데 셀이라고 한 거고, 파란색은 false negative예요. 그래서 셀인데 미스한 거죠. 그래서 빨간색만 있는 게 성능이 좋은 거고, 그린색하고 파란색이 있는 건 성능이 안 좋은 건데, 저희 기술은 안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영상의 저기 아래 부분에 굵은색 선이 하나 지나가잖아요. 여기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그래서 이런 거 다 바이패스하고 잘 검출하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성능이 타깃에 비해서 정확도는 아주 높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연산량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영상 처리와 딥러닝을 적절하게 시너지스틱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저희 얘기하는데 서로 시너지가 나게 융합하면 뭐 이런 연산량도 줄이면서 정확도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AI 컨퍼런스여서 로봇 기술을 얘기하기 전에 좀 AI 관련된 연구 성과, 실생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AI 기술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AI 로봇 기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AI 로봇의 현재와 미래,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동영상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로봇의 4차 산업혁명, AI 로봇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로봇들이 AI 로봇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오른쪽 위에 아이 로봇 같으면은 이게 자의식까지 갖고 있는, 힘도 무지 세, 기계로 되어 있으니까 힘도 무지 센데 자의식까지 갖고 있는 거의 인간인 이런 로봇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SF 영화에서 보던 모습인데 현실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실생활 속의 로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같으면 거의 뭐 백덤블링까지 하는 수준이 됐고요. 그 외에도 뭐 아래에 보시면 배달 로봇 요새 핫하고요. 로봇 셰프, 그죠? 이연복 셰프 에러서트를 그대로 부하게해주는 셰프라든가 또 요새는 뭐 이제 바리스타 로봇은 뭐 상용화도 돼서 저희 학교 도서관에도 이제 등장했더라고요. 이런 로봇들이 이제 쓰이고 있고 실용화가 되고 상용적으로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로봇이 아주 좋은 기술이었는데 시장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봇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이 뭐였냐면 로봇 청소기였어요. 예. 그래서 몇백억만 되면 엄청 큰 로봇 회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상황이 확 바뀌었다. 지금은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슬라가 세계 최대 AI 로봇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뭐 자율주행차랑 로봇이 거의 메커니즘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텐데 그런 정도로 이제 로봇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유망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산업 현장 속에서 로봇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전통적인 로봇은 이제 위에 있는 로봇, 델타 로봇이라고 뭐 팔을 흉내내지 않은 아주 원시적인 수준의 로봇도 영과야라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제조 로봇들, BMW 생산 현장인데 로봇들이 다 조립하고 있죠. 로봇 조립을, 자동차 조립을 이렇게 좀 전통적으로 널리 쓰여 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제조 로봇들이 보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로봇이 옛날에는 이제 몸뚱아리밖에 없고 두뇌랑 눈이 없었기 때문에 로봇은 이제 똑같은 작업만 하고 있는데 사람이 가다가 부주의하면 다치잖아요. 저 거대한 로봇하고 부딪히면 사람만 아작나죠. 그래서 사람은 로봇이 사는 공간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법으로 돼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 대기업들만 로봇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게 현실이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요런 제도가 이제 규제 프리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풀려가지고 이제 제조 현장에서도 로봇을 적용할 수 있는, 특히 AI 로봇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 아래 이제 물리 로봇, 아마존 키바 뭐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에리카 내에서 교수님들 간의 융합 연구로 좀 생각하는 것이 건축이나 건설 분야에 로봇을 활용하는 쪽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액티브하게 하고 있고요. 이 분야도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분야로 좀 연구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조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새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협동 로봇은 뭐냐? 전통적인 제조 로봇은 인간 작업자와 로봇을 안전망으로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협동 로봇은 안전망 없이 근거리에서 인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이 되겠어요. 뭐 화면에 보시면 이게 협동 로봇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전망 없이 이제 작업할 수 있죠. 이런 협동 로봇이 상당히 스마트 제조업에서는 유망할 수 있어요. 특히나 중소 중견기업 자동화에 아주 유망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성 향상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중소 중견기업의 생산 현장은 아주 좁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적용할 때 효과가 아주 크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5년 이내에 시장에 10배가량 성장할 걸로 예측되는 아주 유망한 분야입니다. 근데 이 협동 로봇은 이제 AI 로봇 개념으로 발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전통적인 몸뚱아리만 있는 로봇이 더 이상 서바이브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로봇은 AI를 장착해서 나날이 쓰면 쓸수록 똑똑해지는 AI 로봇을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두뇌와 몸이 완벽히 융합된 인간과 같은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AI 기술은 이제 뭐 선택이 아니고 이게 필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분야에 AI를 적용하지 않고는 더 이상 생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AI 로봇을 저는 이제 제목에 보시면 로봇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아까 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을 융합하는 혁명이라고 했는데요. 현실 공간의 로봇, 전통적으로 현실 공간에 로봇 시스템을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 소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0과 1로 된 쌍둥이 로봇을 갖다가 사이버 공간에 만들어야 되고요. 이 두 공간의 로봇들을 서로 동기화를 시켜 주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실 공간에 로봇만 장착하는 게 아니고 센서를 촘촘하게 막아서 센서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찾아내고요. 그거를 IoT 기술이나 5G 기술로 이제 클라우드로 보내면 동기화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클라우드에서는 각종 제조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을 시켜서 로봇의 진행을 특히 로봇에서는 유명한 게 이제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개념 또는 전이학습 개념을 적용을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똑똑해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현장에 불량검사 로봇을 도입시켰는데 첫 달에는 한 1, 2% 정도의 에러가 났다고 하면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그거를 뭐 0.1%, 0.01%로 줄여나갈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성능은 비약적으로 올라가니까요.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의 로봇이 할 수 있었던 영역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AI 로봇의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AI 로봇을 제조 분야에 적용한 AI 협동 로봇을 제조 로봇에 적용한 사례를 몇 가지 간략하게
빠르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부품 불량 검사 자동화, 용접 및 검사 자동화, 물품 조립 자동화 순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품 불량 검사인데요. 왼쪽 보시면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다 이러고 있어요. 인간 작업자가 불량 검사를 합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이 이래요. 이거를 로봇과 이제 AI를 융합하면 불량 검사를 자동화할 수 있고요. 인간 작업자를 몇 명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AI 비전 검사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면 이제 성능은 올라가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정밀도가 90몇 프로고 하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성능은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과 AI를 결합하면은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기술이 탄생한다. 시스템이 탄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저희가 용접을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용접 후에 이제 용접면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자동화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용접을 할 때 뭐 용접면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기술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전통적인 용접 로봇은 딱 시스템이 세팅돼 있어서 시스템이 어떤 이유로 좀 어긋나거나 공차가 생기면 엉뚱한 데를 용접하게 되는데 그거 픽스하려면 사람이 와서 다시 재조정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AI가 스스로 조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그런 불이의 이슈로 뭐 로봇 생산이 정지되거나 이런 거를 줄일 수 있으니까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접면 검사도 중요해요. 이게 플랜트나 이런 건설 현장, 플랜트 건설 현장이 일의 대부분이 용접이거든요. 그래서 동그란 플랫 저기 파이프를 용접하는 게 대부분의 일인데 용접 검사를 갖다가 엑스레이로 합니다. 근데 엑스레이는 인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낮에 용접하고 밤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전문가가 들어가서 엑스레이 검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실시간 검사로 바꿔서 쓰면 임팩트가 아주 클 것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묶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게 저희가 케어랩이라고 하는 랩 그 구축해 놓은 용접 로봇 테스트벨입니다. 얘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용접을 하면서 모재에다 대고 직접 용접을 하면서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얻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불량 검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강화학습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건 이제 개발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물품 조립 자동화인데요. 그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아빠와 아들이 이제 협업해서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고 있어요. 아들은 이제 조립 설명서 보고 어떻게 해요라고 아빠한테 알려주고 그럼 아빠가 힘이 세니까 아빠가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역할을 하는 게 두뇌가 될 것이고 작업하는 아빠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로봇의 역할이 되겠죠. 그러면 AI와 로봇이 융합되는 아주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알파고처럼 보여주면 좋은 기술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기술을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신 비전 기술을 딥러닝 기반으로 적응형 개체 검출 기술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기술이라고 해서 실제 공간에서 이게 데이터를 모두 뽑고 학습하는 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로봇 구동에 그래서 시뮬레이터 상에서 ROS라고 하는 시뮬레이터 상에서 그 강화학습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시뮬레이터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밀 파지하는 기술, 체결하는 기술 이런 것도 AI 도움을 받아서 이제 머니플레이션도 AI 접목한 AI 머니플레이션 기술이 좀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학계획 모델링이나 이런 쪽도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하는 이런 쪽으로 의미 있는 요소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이 시나리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개발된 중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조립용 툴, 그리퍼, 작업대, 이동형 거치대 제작을 요건 이제 저희 뭐 기계 계열의 교수님들이 하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스파이럴 모션을 이용한 핀 결합 이런 기능들을 하고 동영상들이 자동 플레이가 안 되네요. 다 됐나? 네, 뭐 그렇습니다. 피킹 앤 소팅 작업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시뮬레이터 상에서 두 대의 발로 동시 조작하는 걸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결과물을 로봇에 이제 업로드하는 그런 식으로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 로봇을 디지털 트윈 연결하는 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AI 로봇 기술, 어떤 기술이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드렸고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